두 번째 텍스트는 시는 어두운 그 현실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다 이랬어요. 당연한 말씀이에요. 시는 어찌 보면 나라가 위급 상황에 빠졌거나 나라가 풍전등화에 있을 때 시는 좀 발휘를 하거든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 시의 시대는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예. 우리가 그 이육사라든지 그 윤동주님의 서시를 보면은 굉장히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 그 어떤 그 희망적인 등불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등불이 너무 넘쳐서 아까 그 조금 전에 그 본 시처럼 그냥 불야성을 이루는 이런 시대에서 참 시 쓴다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희망가네요. 그 문병란 선생님은 그 광주의 대표적인 민족 시인입니다. 그 5.18뿐만 아니라 우리 그 일제 항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항 의식을 가지고 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희망가라는 그 시를 우리 그 강금엽 선생님이 낭독해드리겠습니다. 희망가 문병란.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절망 속에서도 삶에 끊기는 희망을 찾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맛 향기를 지닌다.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이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긴 고행길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지나면 구름 뒤 태양은 다시 뜨고 고요한 뱃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희망가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어떤 앞일에 대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그러죠. 아주 쉬운 이렇게 그 글로 이렇게 썼어요. 대비를 통해서 어떤 언어 대비를 통해서 희망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눈보라 속에서 꽃망울, 사막에서 오아시스, 빈점에서 향기를 찾고요. 절망은 고통, 시련과 단련에서 명검. 이렇게 그 어떤 대비를 통해서 이 시를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희망가입니다. 얼음장 밑에서도 고기는 헤엄을 치고 눈보라 속에서도 매화는 꽃망울을 튼다. 눈보라와 꽃망울 이렇게 또 대비를 시켰고요. 절망 속에서도 삶을 끊기는 희망을 갖고 사막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은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는다. 또 대비시켰죠. 그러니까 이 희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이게 있어요. 모든 일을 꾸물거리고 나태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 하고 있고요. 희망 앞에 망설이거나 꾸물거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청춘이나 인생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는 그런 명언도 있습니다. 눈 덮인 겨울의 밭고랑에서도 보리는 뿌리를 뽑고 마늘은 빙점에서도 그 매운 맛 향기를 지닌다. 다 이렇게 대비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운 것과 희망적인 것, 그런 단어들을 대비를 시켜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절망은 희망 어머니, 고통은 행복의 스승. 절정을 이루죠. 이건 줄로 쳐놓으시고, 이거는 정말 절정을 이루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는지도 몰라요. 절망은 희망의 어머니요, 고통은 행복의 스승이다. 시련 없이 성취는 오지 않고 단련 없는 명검은 날이 서지 않는다. 날이 서지 않는 거죠. 단련을 통해서만 날이 서는 거죠. 꿈꾸는 자여, 어둠 속에서 멀리 반짝이는 별빛을 따라 빈 고행길을 멈추지 말라. 인생 항로 파도는 높고 폭풍우 몰아쳐도 배는 흔들려도
한 곱이 매우 어려운 순간이죠. 곱이라는 것은 한 곱이 지나면 구름도 태양은 다시 뜨고 오늘은 태양을 한 10번은 더 본 것 같아요. 그냥 비 왔다 해 떴다 비 왔다 해 떴다 아주 지루하게 진짜 그 태양을 숨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고요한 백길 순항의 내일이 꼭 찾아온다 이랬거든요. 그 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아이러니함을 갖고 있어요. 드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 잠의 심리적 현상을 그 꿈이라고 하잖아요. 이 꿈이 없으면 안 돼요. 그는 이제 육체적인 꿈이에요. 이 꿈을 이렇게 잠을 자야 되니까. 근데 희망, 이상, 소원 이거를 또 꿈이라고 하고 허무한 기대와 이런 것들도 그 생각을 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뜻과 아주 나쁜 뜻이 같이 있어요. 이 꿈이라는 것은 상반적인 거죠. 여기 그 선생님은 희망가에서도 상반적인 어떤 그런 그 글을 통해서 희망을 다시 유추해내는 그런 희망가였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괄호 안에 단어 넣어보게는 이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를 쓰신 이 이명숙님은 그러니까 시와 시조를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난폭하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생님 계시면은 그 인터넷이나 요 서점에서 이명숙 선생님 이 시집을 꼭 사서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라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몸에도 몇 개의 간이역은 남아있다. 간이역입니다. 내 몸에도 몇 개의 간이역은 남아있다. 어긋난 세월호 한쪽, 반고로 뼈 한 조각, 내 맘속 보내지 못한 그 사람 같은 일이었어요. 아주 그 한수로 된 시인데요. 아주 잘 됐습니다. 내 몸에도 몇 개의 간이역은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원래 그 간이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조그마한 역, 또 코스모스도 펴 있고, 또 칸나도 옆에 펴 있을 것 같고, 또 저만치는 무궁화가 펴 있을 것 같은, 또 저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내일을 위해서 손잡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또 세어보면서 걷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그리움, 또 떠나보내는 이별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이역이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네. 내 몸에는 또 몇 개의 간이역이 남아있습니다. 근데 이제 디스크이기 때문에 몇 군데에 디스크가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목 디스크인지 허리 디스크인지는 잘 모르지만 몇 군데. 근데 이제 이게 꼭 디스크라고 했는데 이게 좀 더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해답이 나옵니다. 어긋난 세월호 한쪽, 반고로 뼈 한쪽. 반골이라는 것은요, 저항하는 기계를 반골. 나는 우리 집은 반고로 종속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뼈 있는 가문이다 그 말이에요. 반골이라는 것은 복종하지 않는 어떤 기질이라든지 이것을 반골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어긋난 세월호 한쪽. 세월이 그 순항하지만은 않잖아요. 그 세월이라는 것이 가다가 틀림없이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몇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풀리는 거죠. 종장에서 내 마음속 보내지 못한 그 사람 같은 그 간이역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리움. 내 마음속에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내 마음과 담고 있는데 내 육체의 디스크도 아픈 거예요, 지금. 그것과 그 오버랩 시키면서 이 시절을 멋지게 만들어내는 거죠. 이 45자밖에 안 되는데 이 속에다 이렇게 글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또 여러분 이제 또 선생님도 좀 졸리잖아요. 그럼 제가 퀴즈를 내야죠. 퀴즈를 안 내면 재미없잖아요. 그 사람의 뼈가 그 206개라는 건 성인 사람의 뼈가 206개라는 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신생아 뼈는 몇 개 정도 될까요? 네? 신생아. 지금 딱 하고 나왔잖아요. 애기 뼈는 몇 개나 될까요? 180개 그냥 안 넣었으니까 200개. 그렇죠. 그래서 퀴즈죠. 450개쯤 됩니다.
네. 450개. 그래서 미안한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좀 무시무시한 얘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2층에서 아기가 떨어지는데 멀쩡한다. 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굳어가지고 보면 부러져 버리거나 크게 다치잖아. 아기들이 안 다치는 이유는 뼈를 조물쭉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안 다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나오겠죠. 이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목뼈는 7개예요. 그 다음에 척추는 26개예요.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뼈는 어디가 있는지 아시죠? 대퇴부, 고관절이라고 했죠? 예. 그것이 이제 한 50cm 정도 돼요. 근데 가장 작은 뼈는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 몸속에. 가장 작은 뼈. 어디께가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신체 중에서. 얼굴. 네. 꼬리뼈? 꼬리뼈가 작아요? 만져지는데요? 그건 만져지지도 않아요. 크기가 2mm밖에 안 됩니다. 2mm 되는 뼈가 있어요, 우리 몸에. 귀 속에 그 등자뼈라는 귀 속에 들어있어요. 등자뼈라고 하는데 2mm밖에 안 됩니다. 새로운 사실 아셨죠? 이거 갖고 가서 올 여름에 좀 써먹고 아이스크림도 좀 얻어 드시면 돼요. 자, 주어진 행을 시 재구성하기입니다. 할미꽃이네요. 할미꽃은 단연생이에요. 그 미나리 아제비과예요. 과루는. 근데 꽃말은 슬픈 추억이에요. 세월을 받잡고자 이랬어요. 세월을 받잡고자 양지바른 돌틈에 피어났다. 받잡고자는 응하여 자기 것으로 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받다 그러잖아요. 받다의 공손한 표현입니다. 양지바른 돌틈에서에 피어났다. 이유 없이 세상을 향해 삿대질한 적 없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남에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내지르는 일을 삿대질한 적 없는데 애늙은이로 태어난 운명이 야속도 하겠다. 야속이라는 것은 언짢고 섭섭하다 그 말이에요. 야속하다. 저는 참 야속한 놈 그러잖아요. 저 사람 야속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말뜻을 확실히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하늘 한번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붉게 고개 숙이는 것은 1432입니다. 1432. 어느 어본이 간섭하는 걸까? 어본이라는 것은요, 태어나기 이전에 죄를 짓는 걸 어본이라고 그래요. 이 사슬을 누가 풀어주랴? 사슬. 쇠사슬이죠. 얽히고 설킨 이 꽝꽝 묶인 사슬. 어본. 이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꽃이 되어 기막힌 형률에 들수록 형벌이죠. 말 걸어도 미소가 대답이든 귀먹은 할머니처럼. 제일 밑에는 좋죠. 굉장히 은유적으로 묘사를 잘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 걸어도 미소만 해요. 그 대체적으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그 귀가 이제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뭔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어요. 대부분 미소를 짓잖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첨삭각입니다. 그리움이네요. 오늘 첨삭각이가 2개 있어요. 나에게서 별은 무엇인가요? 네, 제가 볼 때 저 별은 나에게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제가 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별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침묵처럼 달려오죠. 그러니까 그리움이 내가 외롭다고 생각되는 그렇게 되면은 침묵처럼 딱 달려오는 거예요. 진실로 하늘과 땅의 거리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것. 낙심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잘 안 돼서 맥이 풀리는 것을 낙심한다 그러잖아요. 고독마저 홀로 설 수 없음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쳐야 돼요. 고독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즐겁고요. 고독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올 기약도 없이 돌아가는 그대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랬어요. 돌아올 기약 없이 돌아가는을 떠나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떠나가는 그대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만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그 슬픔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을 알았기에
신이 주신 목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좋습니까? 서름도 애태움도 하늘의 뜻인 줄 알기에 어느 별에서 어느 별을 견디며 살지라도 사람으로 그대를 생각함은 통절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최초 창문이며 별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복잡하니까요. 당신은 내 최초 창문입니다. 창문입니다. 부디 불밝힌 그곳이 못 있는 마음인 줄을 신은 아시오니 내 말과 눈물을 생각하소서. 별이 아름다운 것은 속으로 넘쳐나는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이 시를 한 5년 전 정도 썼어요. 5년 정도 써가지고 어디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어디 문학지 발표했는데, 그 문학지의 발행인께서 저한테 몇 차례 전화 그래서 조시님은 다른 시 쓰지 말고 사랑시만 쓰시면 아주 성공했습니다. 막 계속해서 그거를 원고를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가 아직 못 보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 시집을 이런 식으로 써서 하나 낼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예, 멋있다고 그렇게 그때 한참 칭찬을 받았던 시입니다. 첨사각입니다. 밤에 들답니다. 밤에. 어둠에도 별이 있다. 어둠 속에도 별이 있어요. 예, 어둠에도 멋있는 별, 뭐 굴곡진 것들이 많죠. 따로 길을 내지 않았지만 빛과 어둠의 경계가 서로 가는 마지노선이다 그랬는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은 최저 어떤 한계선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빛과 어둠의 경계가 서로 가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서로 가는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낮과 밤의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해야 돼요. 빛은 낮이고 어둠은 밤이잖아요. 이게 대비를 통해서 시를 증폭시켜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할 수 있지만 빛과 어둠이 나왔으면 낮과 밤으로 이렇게 병치시키는 것이 시적 상승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어둠이 좌표에 빛을 세우기까지. 어둠의 좌표는 좀 어렵잖아요. 어둠 가운데 빛을 세우기까지. 어둠 가운데 빛을 세우기까지 게으른 고독도 마지막 남은 좌우존심이라고 고리부 빗장을 튼다. 고독도요, 게으른 고독이 있대요. 멋있죠? 게으른 고독. 호충망에 채집된 바람의 부스러기들이 먼 타인처럼 엇박자로 흩날리고 있다. 이 먼 타인처럼 엇박자로 흩날리고 있다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프게 지는 꽃잎처럼 흩날리고 있다. 애써 뒷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고단한 어깨를 어둠에 밀어넣는다. 바깥으로 떠돌던 기억의 숨구멍마다. 기억하는데도 기억 속에도 숨구멍이 있어요. 예, 추억에도 숨구멍이 있습니다. 예. 불빛 한 줌씩 놓아 오래된 난민처럼 화려한 빼겠습니다. 슬픔의 밤을 완성한다. 그 난민이라는 것은 이거 있어요. 특정 사회 집단이나 정치적인 이유로 다른 나라로 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 난민이 되거든요. 정식 난민이 되면 어느 기간을 거쳐서 한국인으로 이렇게 되기도,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슬픔이 오는가요? 어떤 때? 슬픔이 올 때. 평상시에 그런 거 많이 안 느껴보셨어요? 슬플 때. 아주,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친구가 헤어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이제 같은 동료가 다른 데로 전근 간다든지, 또, 뭐, 알았던 사람하고 어떤 오해가 있어서 슬픈다든지, 이런 것은 진짜 슬픔이고요. 보이지 않는 더 커다란 슬픔은 그냥 막연히 오는 거랍니다. 이 막연히 오는 것이 잦으면 우울증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막연히 오는 슬픔. 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이유 없는 슬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해야 된대요. 취미로 예를 들면 글 읽기를 좋아하면 카페에서 글을 읽는다든지, 친구와 수다 떨기를 좋아하면 친구와 수다를 떤다든지, 그리고 이런 분이 있대. 우리나라에서
이유 없는 슬픔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먹거리랍니다. 이유 없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살이 찌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병원에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을 꼭 받으시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자, 막바지입니다. 부분 감상이네요. 여기 오면 이제 끝날 때 돼가지고 상당히 업이 되죠. 기분이. 슬픔은 다 사라졌고, 지금까지의 슬픔은 사라졌고, 이제 기쁨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번지점프입니다. 저도 번지점프 해봤어요. 2번 해봤는데요. 예, 굉장히 짜릿하고 좋습니다. 뛰기 전까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저는 연천에 있는 임진각 번지점프라고 우리나라 제일 높은 73m인가 돼요. 저거 가서 2번 뛰었고, 아니 거기서 뛰었고 딴 데 뛰었는데, 예, 허리에 묶어서 뛰는 게 있고요. 발목에 묶어서 뛰는 게 있어요. 이게 발목이 훨씬 재밌어요. 떨어지는 게 순간이에요. 쫙 몇 초면 딱 떨어지거든요. 73m 몇 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럼 이제 배가 와서 건져가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좀 비싸지만 않으면 그냥 막 계속 뗐으면 쓰는데 상당히 비싸요.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좀 싸게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에서 그렇죠. 아주 짜릿합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평쾌해버려 그냥. 상당히 해볼만해요.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덜덜덜 떨고 대체적으로 내가 제 앞에서 뛰는 사람 보니까 10명 중에 3명은 못 뛰었어요. 묶고 나서 그 앞에 대학대 밑으로 가는데도 못 가고 못 뛰었어요. 그러고 돌아 나왔어요. 안 뛰어도 돈 내야 돼요. 이미 입장권 끊어갖고 들어가면요. 환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까요. 무조건 가서 한번 뛰어보세요. 번지점프를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새가 한 사람의 몸을 빌리는 일이야. 제가 금방 말했죠. 새가 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빌리는 일이에요. 번지점프 한다는 것은 새가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한번 해봅니다. 단단한 물방울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야. 단단한 물방울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누군가 물방울 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불렀어. 그러면 물방울 속에서부터니까 노프가 내 몸에 들어있어요. 그 노프가 이제 아주 나를 부른 거예요, 지금. 네. 손가락 같은 긴 노프들이 나를 찾고 있었지. 그러니까 내가 노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프가 나를 찾는 거지. 뛰기 위해서. 노프가 내 몸을 빌려서 지가 새가 되려고 뛰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저항의 방식입니다. 가난한 목숨들은 불행의 지분이 많다. 참 불쌍하네요. 불행하네, 진짜. 짜증나고요. 일정한 비율의 권리를 지분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지분 있잖아요. 네 지분은 몇 프로다. 네 지분은 몇 프로다. 그러는 거 이제 지분은 대체적으로 땅에서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가난한 목숨들은 불행의 지분이 많대요. 참 출세, 집, 세간살이, 건강 등등.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은 건강도 해치는 경우가 많답니다. 예. 돈이 있어야 건강한 거예요, 저는. 불행은 구경꾼들처럼 때로 덤비기도 한다. 때로 덤벼요. 옆구리를 찔러 잡아뜨리기도 하고, 옆구리만 찔르겠습니까? 다리를 뿜질러서라도 잡아뜨리죠. 슬픔 한 방울까지 쪽쪽 빨아 배를 불리죠. 나는 녹이 슬어 삐걱거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플록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서 플록이라는 분이 행복이란 과잉과 부족에 있는 조그마한 역이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과잉과 부족함 사이에 조그마한 역이래요. 바이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행복과 불행은 쌍둥이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있잖아요. 속담. 호사다마다. 호사. 좋은 일일 뒤에는 안 좋은 일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자, 이 부분 감상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전번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묘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두운 현실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시를 쓸 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견문 발심이라는 말이, 발검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견문 발검. 이건 뭐냐면 모기를 보고 칼을 빼는 나, 그런 말이에요. 모기 한 마리 잡으려고 칼을 뺀다. 또 빈대 하나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태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모기를 잡으려면 포충망을 갖고 오든지 모기하고 잡아야지 칼을 빼지 마라. 그러니까 천천히 밥을 먹듯이 우리 시도 이렇게 소화를 시켜야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이제 여기 선생님들도 불식간에 많이 늘었을 거예요. 본인이 이제 어떤 그 시를 대할 때 자신이 있어요. 읽을 수만 있는 것도 얼마나 큰 행복인데요. 그 전에는 읽고 해독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집을 펼치면 불안하지가 않아요. 옛날엔 불안했어요. 아니, 이건 시가 아니야. 저 혼자 납두리야 하고 버렸잖아요. 그런 읽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가 재밌어지면 쓰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렇지만 견문 발검하듯이 이렇게 함부로 하지는 말아라. 이런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